안녕하십니까. 올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은 내년부터 보유세도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첫 소식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입니다. 최근 시세를 바탕으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을 추정해보면 29억 9천만 원 선입니다. 올해 공시가 20억 4천만 원보다 10억 원 가까이 상승한 건데 그만큼 보유세도 뛱니다. 1주택자여도 올해 보유세 700만 원 선에서 세부담 상한까지 증가해 1,000만 원대가 됩니다. 보유세가 한 번에 40%가량 뛴 전례는 문재인 정부 때 이후 처음입니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치도 동결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이례적으로 시장 상승폭이 높았고 그로 인해서 일부 단지들은 보유세 상승폭도 크게 예상되는 것. 강남 초고가 주택 외에 올해 집값 상승을 선도한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보유세가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예컨대 서울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25억 원인데 내년 공시가격은 17억 6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뛰게 되면서 올해 299만 원에서 내년 416만 원으로 39% 늘어납니다. 정부는 다음 주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현실화율을 공개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실화율은 최근 평균인 69%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10.15 규제로 아파트 투자가 어려워지자 현금 부자들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 틈새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이어서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대표 학군지인 목동의 한 고급 주상복합입니다. 정부가 11호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말 오피스텔 전용 137제곱미터가 29억 7천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개월 만에 2억 넘게 오른 겁니다. 여기 위치가 좋으니까. 오피스텔이라도 여기는 그 실수요자도 있지만 투자 수요자들도 있죠. 아파트에 비해서 규제가 좀 덜 심하니까. 그분들은 새끼고 사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되파는 거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그대로 LTV 70%까지 가능하고 갭 투자도 허용됩니다.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과 직주 근접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올해 10월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1,7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6.7% 증가했습니다. 입지가 좋은 초기 재개발 빌라도 현금 부자들의 틈새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4, 5년은 여유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건이 귀해요. 초기 재개발 사업지에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섞여 있지 않은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꽉 막히면서 대체 시장에 대한 반사이익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가 확대되거나 아파트 시장이 되살아나는 등 시장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묻지마 투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대출 규제엔 청약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남에 3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단지가 나왔는데 월 소득이 높아도 모아둔 현금이 없는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박연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 3구 중에서도 최고가 지역으로 꼽히는 반포동에서 레미안 트리니원이 이달 506가구 규모로 일반 분양을 시작합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약 8,400만 원. 분양가는 최대 27억 원에 달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난달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제곱미터는 65억 원, 아크로 리버파크는 56억 원에 거래된 겁니다. 이에 따라 분양에 당첨될 경우 최소 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10.15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은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해 최대 2억 원까지 한도를 묶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는 당첨이 되더라도 잔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게다가 후분양 단지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10개월 안에 모두 납부해야 해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자금 마련이 되지 않으면 청약에 쉽게 참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현금 부자 위주의 그런 청약 시장으로 재편되는 양극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은 높은 청약 장벽 앞에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대출이 나오면 일단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초 잔금 납부를 앞둔 박모 씨는 금리가 치솟는 와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3%대를 받았는데 지금 알아보면 4%대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실수요자여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0.1%포인트라도 금리가 낮은 곳은 이른바 오픈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교적 금리가 낮은 걸로 알려진 카카오뱅크는 주택구입용 신규 주담대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대기 중이라는 글이 쏟아집니다. 은행권은 불과 하루만 해도 금리 밴드를 0.03%포인트씩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 한 달 동안 실행된 5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 금리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제일 높았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수요도 여전한데 월말 수요를 조절하느라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면서 대출이 언제 되느냐를 두고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기준금리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요인과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에서의 금리 변화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은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 부동산 정책 등과 같은 요인들도 한몫했다. 장기물 금융채 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도도 일단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천장을 뚫고 올라가던 코스피가 닷새 만에 떨어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나란히 5%대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빅2 중심으로 좀 가파르게 좀 주가가 올라왔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받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그 경고 종목 예정되어 있거든요. 반도체주 빅2 하락에 따라 코스피는 어제보다 2% 넘게 떨어진 4,120선에 하락 마감하면서 하루 만에 4,200선을 내줬습니다.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폭탄을 던지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만 급락장 속에서도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등 2차 전지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하고 삼성 SDI하고 계약 체결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좀 유입되긴 했는데요.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4,500선을 훌쩍 넘겨 5,000선 턱 밑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등 AI 인프라와 조선 위주의 투자 전략이 내년에도 유효할 것이란 판단입니다. 여기에 경기 둔화 우려에 완화된 통화 재정 정책이 이어지면서 올해와 같은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길어지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10발짝 뛰고 한 걸음 뒤로 갔다면 코스닥은 겨우 반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사흘 연속 1% 넘게 올랐지만 코스피와의 격차는 이미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엄하은 기자입니다. 올 들어 코스피는 70%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같은 기간 30%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본격화한 5월부터 격차가 커졌습니다. 코스피를 코스닥 지수로 나눈 값인 상대 강도를 보면 지난 5월 말엔 3.67배에 그쳤지만
어젠 4.62배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큰 모멘텀은 AI와 관련된 밸류체인들, 이제 반도체일 수도 있고, 원전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올해 상승하는 큰 테마에서 코스닥이 동떨어져 있었으니까. 일각에선 연말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 흐름이 중소형주 위주로 번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부의 벤처 투자 활성화 등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연말로 되면 수급의 리밸런싱 등등을 감안해 봤을 때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을 분명 느끼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키 맞추기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 들은 수급적으로 과거 평균보다 현저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다라고 할 수 있겠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둔 가운데 코스닥 시장으로 유동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국장이 주춤하면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죠. 지난해 8월 멈췄던 미국 주간 거래가 재개되면서 서학개미들은 이제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기존에는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15시간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전 10시부터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거래 시간이 23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6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조 9천억 원 규모를 사들였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한 달 전보다 2.5배 급증했는데 주간 거래가 활성화되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들이 일정 부분 보강이 된 상태에서 미국 주식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니까 미국 주식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해지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해와 달리 복수의 대체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거래 오류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잔고를 복구할 수 있는 롤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애 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만드는 등 투자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체 거래소를 경유한 미국 주식시장 투자가 아닌 실제 정규장이 연장돼 유동성과 안정성이 강화되는 등 투자 편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김영섭 KT 대표가 소액결제 해킹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T는 내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김영섭 KT 대표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영섭 KT 대표는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해킹 의혹 등으로 책임론이 커진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다만 즉각 사퇴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는 채우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경영의 총체적 책임은 CEO에게 있다며 합당한 책임을 질 것임을 여러 차례 언급했었는데요. 결국 연임 포기로 이어진 겁니다. KT는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사회이사 8명으로 조직된 이사후보 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공개 모집은 내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유심 무상 교체는 언제 어디부터 해주는 겁니까? 네, KT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인 광명, 금천 등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과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일부터 서울 8개구, 경기 9개시, 인천 전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전 지역으로,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도 운영될 계획입니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 역시 동일한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올해 연이은 통신사 해킹 사태의 출발선을 끊었던 SK텔레콤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인당 30만 원, 최대 7조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인데요.
김동필 기자, 우선 중지안의 자세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신청인 3,9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정안에는 신청인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이 731명, 집단 분쟁 3건에 3,267명으로 총 3,998명입니다. 분쟁 조정위는 SKT가 유심 인증키 등 민감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불안,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SKT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이행,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 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SKT가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SKT는 통지로부터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요. 조정안의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SKT가 이를 받아들이면 추후 들어올 조정 신청에 따른 배상액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전체의 0.02%에 불과해서 전체 피해자로 이를 확대하면 배상액은 산술적으로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SKT 측은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라면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운전할 때 비싼 외제차를 보면 일단 멀리 피하는 게 상책이죠. 사고 나면 내 잘못이 적어도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당국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르쉐가 K5를 박았더라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K5 차주가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1%의 과실만 있어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 제도 때문인데 이른바 슈퍼카들이 도로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내 잘못이 적어도 결국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억울하죠. 무섭죠. 박으면 안 되니까. 람보르기니 아니었으면, 오늘 슈퍼카가 아니었으면 그만큼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조심하는 편입니다. 국도면 피해갈 것 같아요. 박을까봐 조심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피해가죠. 과실 비율이 99%인 운전자도 책임 비율이 1%인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받게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선 본인 과실이 절반을 넘어서면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국산 세단 몰고 있습니다. 부딪히면은 제가 많이 금전적 부담이 보험제도 개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금융당국도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과실 비율이 낮더라도 더 많은 배상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 모순적인 배상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과실 비율 제도 개편은 특정 사고 배상을 제한하는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개정이나 보험업법상 손해배상 규정 손질을 통해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보험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출해줄 것처럼 광고하다가 보험 사기로 유인하는 수법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신성우 기자, 이런 사기 수법이 벌써 많이 퍼졌다고요? 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 사기 알선 유인 행위가 판치는 인터넷 카페와 모바일 앱 등을 집중 감시했는데요. 혐의자 약 3,700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약 93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SNS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공모자를 찾고 함께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수법이 많이 사용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로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게시해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A씨는 연락해온 문의자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 사기를 제안했는데요. 문의자들은 이에 동조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밖에 SNS에 단기 고액 알바 광고를 게시해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보험금 수익을 배분하는 수법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범죄자들 유혹에 귀가 솔깃해서 동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보험 사기 행위를 알선, 유인, 광고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동조, 가담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니 상담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먹거리 가격이 치솟으며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김장 부담이라도 덜겠다며 500억 원 규모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올해는 김장을 줄일지 고민입니다. 조카들, 젊은 애들은 사 먹으니까 해서 주고 그러는데 올해는 젓갈이고 모든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50포기였는데 30포기로 줄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정부는 김장철 할인 행사에 500억 원을 투입해 마트 김장재료 전 품목은 최대 50% 할인을, 수산물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배추와 무는 정부 가용 물량을 4만 7천 톤 이상 공급하고 고추, 마늘, 양파와 소금도 5천여 톤을 집중 방출하겠습니다. 김장 부담은 덜게 됐지만 전반적인 물가 부담은 여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4% 뛰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찹쌀과 사과, 고등어 등 농축 수산물부터 커피와 빵 등 가공식품 상승세도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유통구조 간소화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지만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AI와 R&D 분야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고 AI 인재 양성과 세대별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은 여야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슈퍼 예산 확장 재정 기조를 놓고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이 올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10조 원이 넘는 소비 쿠폰 살포를 위한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 결과는 내수 진작이 아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증가, 자영업자 붕괴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사 때 전액 삭감한 특수활동비 복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 국회 예결위는 내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본격적인 심사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야가 양보 없는 심사를 예고한 만큼 올해도 정해진 시한을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주간증권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고려아연 본사에 더해 유증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하나은행의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와 유상증자 주간 증권사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500여 명이 추가로 인정돼 총 누적 피해자가 3만 5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모두 503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결정돼 누적 3만 4,5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로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비율은 20.2%로 나타났습니다.